자, 문학 비평의 여러 가지 시각과 방법은 비평가들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 형식주의 비평,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내부적 짜임과 언어 중시하니 내재적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작품의 외적 조건인 작가 표현론, 사회 역사적 반영론, 독자 효용론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요. 작품 자체의 내적 구도로 분석 비평하는 내재적 비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는 암기를 지향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방법을 써요. 하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 이게 일제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당시의 사회를 얘기하는 종합주의적 절충론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일부 이제 국어 과목에서 여러분 김영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준비해온 걸 쭉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지향을 하죠. 왜 어떤 시나 어떤 소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들어가는 바로 형식주의 비평이 있습니다. 관점은 작품 자체에서 언어 분석을 중시해서 이미지 상시, 다음 비유 등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내적 증거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요, 문학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미적 가치를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죠. 밑줄 그으면서. 단점은 너무 분석에만 침문하니까 짧은 형식 장르에만 치우치고요. 사회적,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김현승의 눈물이나 김광석의 생애 감각 같은 거는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죠. 도대체 뭘 얘기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일부 시는 국한이 되지만 당시에 참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덕철학적 비평 보겠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것이냐 하면 작품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니까 어디 쪽에 가까워? 효용론적 측면에 강하죠. 독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 윤리적 작품에 담긴 정치적 깊이를 해서 도덕적 비평이라고 하며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왜 도덕철학적 비평이냐 하면 이걸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비평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깊이는 성찰이 되면 철학적 비평.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도덕철학적 비평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라는 게 봤을 때 관점은 문학을 정신세계 관련지에 해석하며 삶의 진실과 그 뒤 정신적 깊이가 훌륭한 걸 찾는다 했을 때 어때요? 너무 우리 문학의 기능 중에서 쾌락설에 치중했어요? 교훈설에 치중했어요? 교훈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론적 측면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개성적인 발휘에는 얘가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장점은 극단적 교훈주의에 기울지 않으면서도 정신을 해석하고 진실을 밝혀나가고 했지만 단점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냐? 요거죠. 윤리의식이나 이념의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적 문학 알죠? 해가지고 도덕철학적 관점으로 가장 높이 취급되는 것이 교훈설의 계몽주의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단점은 목적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쉬웠을 거예요. 사회문화적 비평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반용론적 측면을 강화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해서 거기 보면 사회문화적 비평, 작품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의 관계를 중시하는 건데 특징은 문학은 결국 시대 상황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다? 반용론적 측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됐죠?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럼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가 작품에는 작가, 독자, 사회가 있다 그랬었죠? 표현론, 효용론, 반용론, 존재론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나온 형식주의 비평은 뭐가 된다? 바로 내재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도덕철학은 뭐가 된다? 효용론 측면이 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비평은 뭐가 된다? 반용론적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봤을 때 자, 문학은 속한 시대의 상황과 사회적 조건 관련에 주목해서 작품, 작가, 문학 현상을 해명하고자 라고 하니까 반윤론적 측면과 함께 작가 표현론도 나오는데 작품에 대한 서지적 연구, 작가에 대한 정기적 고찰, 시대 배경 연구 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비평은 역사주의 비평보다 이론적으로 발전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뒤에 보면 뭐가 나온다? 역사주의 비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반영론, 사회 뭐라고요? 문화적 비평도 반영론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왜 아까하고 다르게 나오느냐? 참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반윤론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비평, 그 다음 역사정적 비평을 가르치면 좋겠는데 좀 달라요. 얘는 그래서 반윤론만 보는 게 아니고 작품 외적에 바로 사회와 작가를 동시에 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정도만 외워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관점을 보면 작품 그 자체 보지 않고 사회, 역사, 그리고 외지적 비평으로 보는 것이며 형식과 대조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할 뿐 아니고 문학이지는 뭐다? 효용도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와요. 김소월의 접동새는 이라고 나와가지고요. 함경도에는 전설을 차용해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성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작품 자체만 보니까 바로 형식주의적 비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절대론적 관점 이 두 개 중에서 답이 나올 거는 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뭐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며 특히 이 작품은 몇 년도에 발표되어서 채만식의 초기 시기의 문학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역사문화적 내지는 사회문화적 역사정기적 관점이 되면서 반영론과 표현론이 동시에 들어갔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나도 모르고 보면 이게 뭐야? 라고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외지적 비평의 계열에 들어가는 것이며 평가는 장점은요. 제한하지 않고 밖으로 보니까 아주 폭넓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예술성 해명이 미흡하다는 것은 너무 이걸 이야기 스토리로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란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지 않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역사정기적은 똑같아요. 사회문화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정보를 중시하는 외지적 증거인데요. 믿을 수 있는 원전을 확정해요. 근데 벌써 이것도 시대에 안 맞죠. 그래서 아까 내가 하는 거야. 역사적이 좀 더 발전된 게 뭐다? 사회문화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디서라도 원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옛날 얘기라고요. 고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죠. 일제치하 때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런 소설이 있었다더라. 근데 뒷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은요. 원전이 정확하게 있다고요. 따라서 이거 벌써 옛날적입니다. 두 번째, 작품에 쓰인 언어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 작가의 정기 해서 반영론하고 표현론하고 다음 표현론 나왔고 작가 작품의 명성, 영향은 효용론이 나오게 되고 시대의 역사적은 반영론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역사 정기적은 딴 걸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포인트씩 보면서 사회문화적 비평하고 똑같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봤을 때 형식주의 비평이 여기 들어갔고요. 맞습니까?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왔었습니까? 아까 형식주의 비평 다음에 나왔었던 것이 도덕 철학적 비평에서 효용론 측면이 나왔고요. 사회가 반영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회하고 작가를 본 게 사회문화적, 그 다음 역사 정기적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두 가지만 별표치기 외우죠. 심리학적 비평하고 원론 비평, 즉 신화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 비평은요. 정신분석학적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아까 초현실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정밀하게는요. 프로이드의 사상적 제자가 누군지 알죠? 칼 구스타프 융이거든요. 이 둘의 관계도 되게 유명한 거 알죠? 프로이드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리비도 욕망으로 봤었어요. 그것은 성적 컴플렉스를 봤죠. 그러니까 비뚤어진 성적 컴플렉스가 사람을 바꾼다라고 봤었던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 나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상적 제자를 찬동하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귀족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프로이드의 학설을 지지하고 나왔죠. 그래서 그 융 때문에 프로이드는 굉장히 높아져요.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별로 그렇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구스타프 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한번 같이 가거든요.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부터 사상적으로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융은 그 이후로 프로이드를 엄청나게 욕하게 만들죠. 막 굉장히 씹어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변태다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융의 입장은 뭐냐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걸 성적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바로 신화비평이라는 걸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각 민족, 우리의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꿈의 분석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다고요. 물론 꿈을 제일 처음에 분석한 거는 프로이드입니다. 하지만 융은 거기에서 예지적 꿈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면서 둘이가 이제 사이가 뜨게 되는 것인데 일단 얘는 심리학적 비평이라고 되어 있죠. 걔네가 별표 치자는 게 심리학적 비평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프로이드를 생각하시고요. 신화 비평은 그럼 뭐가 되는 것이냐 융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쉬워요. 구조주의 비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탁 이렇게 징검다리하고 이제 고전문학사들 하는 게 구조주의 비평은 뭐가 되냐? 구조만 보겠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형식주의 비평.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된다? 작품만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형식은 구조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해서 정신분석학, 그 작가의 창작심리, 작품의 심리학적에서 독자에 대한 심적 역량, 심리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 왜 우리는 비극을 보게 되는 것인가, 심리학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요새도 마찬가지야. 마블 시리즈 같은 알죠? 히어로 영화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 왜 영화 이렇게 평 같은데 보면 요번 감독은 뭐를 감독을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고 하면 이거는 표현론적 근거로 간 것이고요. 그 당시가 현재 사회와 비교할 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냐, 배트맨에서 반윤론적 측면을 가게 된 것이고요. 사실 배트맨은 우리의 억눌린 자화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익명성을 강조하며 폭력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심리학적 측면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됐죠? 물론 그것이 또 신화하고 연결시키면 뭐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무조건 신화적 비평. 왜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화적 비평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보면 홍익인간이라고 드러나죠. 했을 때 역시 율도국을 지은 홍길동에서는 비평가들이 단군 신화에서 나온 홍익인간의 이념이 나오고 하면 무조건 신화적 비평이라고 원론적 신화를 가져가는 거가 되는 것이죠.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 이론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작가의 어떤 복합 심리, 컴플렉스가 투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작품 속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 등장인물의 심리, 독자의 심리의 어떤 역량, 공통점, 심리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서 심리 됐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신경순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게 이제 예로 나오면서 어쩌면 현대 사회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심리를 쓰지 않는가, 그러면 심리주의 비평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자 효용론 봤더니 없어, 그랬더니 심리주의 비평, 이렇게 보시면 순서가 딱 맞다는 얘기죠. 신화 비평, 원형 비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화적 원형을 찾아서 여러 시대나 작가들에게 어떻게 재현되었느냐라는 걸 하는 것인데, 원형이란 아득한 옛날에 신화전설 제2에서 출연한 이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번 소설에도 역시 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 결국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수의 생애를 반복, 이러면 뭐가 된다? 신화적 비평되는 것이고요. 됐죠? 역시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이번 소설을 보면 형제간의 암투가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로마의 건국신화에 났었던 누구누구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등 이런 것들 신화적 비평, 아까 했었던 홍익인간 이런 것도 신화적 비평이라고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모티브를 그렇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봅니다. 했을 때 독일의 심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화전설 제2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 형상인 원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 문학에 유전되면서 나타난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시 종합예술에서 문학이 뭐라고 발달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원시 종합 발라드 댄서에서 만약 문학이 나타났다면 문학 속에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신화 전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다 신화 비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신화적 요소들을 찾아서 원형의 어떤 변형인가를 살펴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정 그러면요, 서자로 태어났다, 기이한 탄생, 태어나자마자 공부 잘했다, 영웅적 분모, 시련과 고난을 당했다 해서 이렇게 5단계 있죠. 기이한 탄생, 영웅적 분모, 시련과 고난,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 건국, 그렇게 되면 동명왕 신화하고 참 유사합니다. 이것이 영웅의 일대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벌써 여기에는 신화적 비평의 근거로 이거를 작품을 분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통 비평 방법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주의 비평은요, 말 그대로 아까 형식주의 비평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품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거죠. 작품을 이해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동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별표 치십시오. 얘가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나와요. 그리고 분명히 왜 내고란 소리 했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 명종실록에 이제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는 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된다? 민중항거봉기라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인식이 되고 있거든. 이 얘기는 결국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후대가 뭐 어떻게 된다?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정태적이야 아니면 동태적이야? 동태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바로 뭐예요? 이기백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비문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연암박지원,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예로 들어요. 연암박지원은 당시에는 고문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반을 비판하였다 해서 촛불의 재로 화알변한 그런 장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는 전통을 연암박지원을 택하지 고문파를 택하지 않는다. 이 포인트. 즉 당시에서는 그것이 비판되는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통을 삼는다 했을 때 구조주의 비평에 특히 동태적 존재라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시소설 갈래 구조가 구체적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며 근본 구조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근본 구조가 뭐가 된다? 했을 때 원론 비평인 신화 비평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근본적이고요. 나오냐 안 나오냐 보다는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게 좀 죄송한데 개별 작품들을 다 집어넣고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니까 툭툭 쳐버렸거든요. 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은 고전 문학사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1장이었습니다. 문학의 관리와 장르였고요. 잠시 뒤에 제 2장 고전 문학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